아시아에서 가장 부자인 나라, 아주 작은 섬나라인 바로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는 사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굉장히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말이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2024년에 발표된 1인당 GDP 순위를 보면 싱가포르는 88,450달러로 세계 5위이자 아시아 1위입니다. 싱가포르는 이제 많은 나라들의 롤모델이 됐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싱가포르가 경제부국이 될 수 있었던 원인에 대해 명확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는 우리나라처럼 천연자원이 거의 없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 없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지리적 위치입니다. 1819년 영국의 동인도 회사는 이러한 싱가포르의 지리적 이점을 파악하고 말레이 반도 남부에 정착해 있던 조호르 술탄국과 개발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무역항을 본격적으로 개발합니다. 싱가포르는 동남아 무역의 중심지가 되고 중국, 인도네시아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싱가포르가 다민족 국가가 된 것도 이때 중국, 인도 등지에서 이주해온 외국인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싱가포르는 동남아의 최대 무역항으로 성장했고 이 때문에 1867년 동인도 회사 아래의 식민지에서 대영 제국의 공식 식민지로 지위가 격상됩니다. 1869년에는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가 개통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영국에서 중국까지의 교역거리가 상당히 단축되면서 그 중간에 위치했던 싱가포르의 지리적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꽤 흘러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태평양 전쟁에서 영국이 일본에 패배하면서 말레이 반도와 싱가포르 또한 일본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싱가포르는 황폐화되었고 많은 기반 시설들이 파괴됐습니다. 1945년 일본이 패망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났고 영국은 말레이 반도에 복귀했습니다. 영국은 1946년 말레이 반도의 여러 주들을 말라야 연합으로 만들어 통치하기로 합니다. 통치의 어려움을 느낀 영국은 1948년에는 말라야 연합을 말라야 연방으로 바꿔 연합이 아닌 하나의 국가처럼 만들어 통치했지만 반도 끝 섬나라 싱가포르는 말라야 연방에 속하지는 않고 별도로 관리됐습니다. 대영 제국이 계속하여 말라야 연방과 싱가포르를 통치하긴 했지만 영국은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재정이 파탄난 상태였기 때문에 거의 방치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그만 섬나라 싱가포르는 빈민가로 뒤덮였으며 많은 사람들이 아편과 같은 약물에 중독됐고 폭력이 난무했다고 합니다. 1954년 리콴유라는 인물에 의해 창당된 인민행동당은 1959년 리콴유가 싱가포르의 총리가 되며 여당의 지위를 차지했는데요. 인민행동당은 싱가포르를 말라야 연방에 속하게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1963년 말라야 연방은 사라왁 그리고 사바와 함께 싱가포르를 말라야 연방에 포함시키고 국명도 말레이시아로 개명을 합니다. 하지만 말레이계 우대 정책을 폈던 말레이시아는 다민족으로 구성된 싱가포르를 위험 요소로 생각했습니다. 특히 화교 출신들이 70%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년 뒤인 1965년 말레이시아는 싱가포르를 강제로 축출하게 됩니다. 싱가포르의 총리 리콴유는 원치 않는 독립을 하게 되었고 싱가포르를 재건해야 할 무거운 과제를 떠안았습니다. 극심한 빈곤에 빠져있던 싱가포르를 재건하기 위해 리콴유는 권위주의 통치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언론을 통제하며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을 강제로 투옥시키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리콴유의 이런 끔찍한 인권 탄압은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결과론적으로만 본다면 불안정한 국가를 안정시키는데 큰 효과를 발휘한 것은 사실입니다. 리콴유의 인민행동당은 그 이후로도 계속하여 일당 독재를 하며 싱가포르를 자신만의 계획하에 재건해 나갔습니다. 그들은 작은 도시국가 싱가포르를 수출 주도형 경제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뛰어난 위치의 항구에는 가진 것 없는 싱가포르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1960년대 초반 싱가포르 서부 주롱 지역에 16제곱킬로미터 넓이의 산업단지를 건설합니다. 작은 면적 같지만 싱가포르의 면적이 730제곱킬로미터인 걸 생각하면 싱가포르로서는 매우 큰 규모라 할 수 있죠. 그리고 싱가포르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게 5에서 10년간 법인세를 면제해주는 텍스 할리데이를 실시하고 각종 규제를 풀어주는 등 대대적인 외국인 프렌들리 정책을 폈습니다.
당시 제3세계 국가들에서는 보호관세 및 무역장벽으로 다국적 기업의 침투를 막는 것이 유행했지만 싱가포르는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1968년부터는 노동자 파업을 법으로서 금지시키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싱가포르 항구를 계속하여 개발하고 조선업과 선박수리업을 끌어들여 싱가포르 항구를 매력적이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이전까지 조심스러웠던 외국 제조업체들이 1970년대가 되자 싱가포르에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또한 70년대에는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 연안의 석유 탐사 등으로 인해 지리적으로 가까운 싱가포르가 휴스턴과 로테르담에 이어 세계 3위의 정유 중심지로 떠올랐습니다. 이처럼 싱가포르는 1970년대부터 본격적인 경제 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홍콩, 대만과 함께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불리기 시작한 것도 1970년대 후반부터였습니다. 오늘날까지의 성과를 본다면 싱가포르가 4개 국가 중 가장 뛰어납니다. 한편 싱가포르는 1970년대의 1, 2차 오일 쇼크를 겪으면서 노동 집약적 산업의 한계를 체감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에는 노동 집약적 산업 구조에서 자본 집약적 산업으로 전환을 시도했고 1990년대 후반부터는 금융, 서비스 부문을 육성하는 등 지식 경제로 전환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이처럼 싱가포르 경제는 중개무역항에서 제조, 정유, 금융, 서비스 등을 고루 갖춘 산업사회로 변모하게 된 것입니다. 싱가포르는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은 법인세 인하에 따른 다국적 기업 지역본부 유치로 인한 것입니다. 싱가포르의 법인세율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를 보면 명확해집니다. 1986년 전까지 40%였던 법인세는 2005년에 그 절반인 20%까지 낮아졌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끝날 무렵인 2010년에는 17%로 낮아져 이게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17% 자체로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싱가포르 정부에서 제공하는 비과세 혜택 및 인센티브를 적용하면 법인세율은 더욱 낮아집니다. 또한 싱가포르는 법인세뿐 아니라 각종 세율 면에서도 매력적입니다. 이처럼 2000년 중반 이후로 싱가포르가 아시아의 4마리 용 중 특별히 잘 나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매력적인 세율에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지리적 위치나 언어 능력, 금융 서비스 등 많은 부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도 한몫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싱가포르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2020년 이후로 한 단계 더 도약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2019년에 일어난 홍콩 시위로 인해 싱가포르가 반사이익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2023년 기준 싱가포르의 다국적 기업 지역본부는 4,200개 회사로서 1,336개인 홍콩의 3배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이제 싱가포르의 경제 성장을 이끈 간접적인 면도 살펴보겠습니다.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에서 축출되기 이전 자치정부 시절인 1960년대 초부터 대대적인 주택 보급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집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 사회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1960년에 주택개발청을 설립해 공공아파트 분양을 시작했지만 계약금 마련이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 공공아파트에 거주하는 인구는 9%에 불과했습니다. 싱가포르에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비슷한 중앙후생기금이라는 게 있는데 1968년 중앙후생기금의 적립비율을 대폭 높이고 이 적립금으로 주택계약금을 지불하고 나머지 잔금 80%는 30년 장기절이 분할 상환하는 제도를 만듭니다. 그 결과 1975년에는 공공분양 아파트 거주 비율이 40%를 넘어섰고 1985년에는 80%를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성공적인 주택 정책 외에도 리콴유는 깨끗한 싱가포르를 만들기 위해 부패 방지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리콴유는 부패행위 조사국의 수사 권한을 대폭 강화해 공무원이 뇌물수수를 할 경우 전 재산을 몰수했고 이것마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해 공무원 임금을 대폭 인상하여 뇌물수수에 대한 욕심이 사라지게끔 유도했습니다. 그 예로 싱가포르 총리의 연봉은 220만 싱가포르 달러로서 한화로 22억 원 수준입니다. 전 세계 지도자 중 1위이죠. 먹고 사는데 아쉬움이 없어야 부패가 줄어들고 그래야 나라가 발전한다는 리콴유의 통찰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싱가포르는 부패인식 지수 부문에서 전 세계 5위로 최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한민국은 총 180개 나라 중에서 3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의료 부문에 있어서도 성공적인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1984년에는 메디세이브라는 제도를 마련했는데 이것은 이름에서도 짐작 가능하듯이 의료비 지출에 대비해 의무적으로 저축하는 제도입니다. 메디세이브 도입 이전해인 1983년에 법령을 개정해 메디세이브를 중앙후생기금의 일부로 편입시켰습니다. 이후에도 1990년대에 메디쉴드, 메디펀드 등의 제도를 추가적으로 만들어 3M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전 국민이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안전망을 완비하게 됩니다. 먹고 사는 것과 더불어 의료에 대한 보장이 뒷받침되어야 선진 경제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한편 리칸유는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영어 공용화를 밀어붙였고 영어를 교육과 비즈니스를 위한 공용어로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1971년에는 영어가 군대의 공용어로 인정되었고 1987년이 되자 공식적으로 학교의 제1언어로 채택되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인종과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영어를 배웠고 국민 대다수가 두 개의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게 된 것은 싱가포르에게 어마어마한 경쟁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싱가포르가 왜 부국이 되었는지에 대해 경제적인 면뿐 아니라 다방면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정부 주도하에 실행된 경제, 주택, 부패 방지, 의료, 교육 등의 모든 정책은 싱가포르가 부국이 되는데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건 통제가 비교적 쉬운 아주 작은 도시국가였기에 가능했겠지만 작은 나라들 중에서도 이와 같은 경제 기적을 이룬 건 매우 드문 일입니다. 하지만 싱가포르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상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먼저 1970년대의 잘못된 출산 정책으로 인해 출산율이 굉장히 낮고 평균 연령이 높습니다. 1987년부터 올바른 방향으로 인구 정책을 전환했지만 아직까지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권입니다. 월드뱅크에서 조사한 2022년 기준 자료를 보면 싱가포르의 출산율은 1.03명으로서 조사 대상국 258개 나라 중 254위입니다. 참고로 대한민국은 0.778명으로서 홍콩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아무튼 이 때문에 싱가포르는 외국에서 온 이주 노동자가 많습니다. 유엔 국제노동기구의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이주 노동자 수는 143만 명이며 이는 싱가포르 전체 인구의 25%, 노동 인구의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GDP 통계 수치도 왜곡된 면이 조금 있습니다. 1인당 GDP의 분모인 인구수에 외국인은 포함되지 않기에 통계치가 높게 산출되는 것입니다. 또한 싱가포르는 부의 불평등도 비교적 심한 편입니다. 부의 불평등 수준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를 보면 비슷한 경제 수준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 높습니다. 0.324인 대한민국보다도 많이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특히 싱가포르는 정치적 자유와 시민 자유면에 있어 세계 하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프리덤하우스에서 조사한 세계 자유지수를 보면 싱가포르는 정치적 권리 19점, 시민 자유 29점으로 100점 만점 중 총 48점을 얻었습니다. 조사 대상국 210개 나라 중 126위이며 등급은 고분 자유 등급입니다. 지금껏 살펴본 것처럼 싱가포르는 매우 화려하고 모범적이지만 그 이면에 어두운 그늘이 숨겨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싱가포르가 모범적이고 이상적인 국가로 남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